어머님, 그 집 팔면 3억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에서 살라고? 원룸 구해드릴게요. 제발 3억만 주세요. 73세 시어머니의 핸드폰에서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통장은 이미 텅 비었고 대출까지 떠안겼는데도 이제는 집까지 내놓으라는 겁니다. 결혼 후 명절에도 한 번 안 오던 며느리가 전화 한 통으로 3억을 요구하네요. 거짓 병원비로 500만 원을 빼앗고 위임장을 조작해 1000만 원을 가져간 것도 모자랐던 걸까요? 정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과연 이 할머니는 가족을 상대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며느리가 요구한 3억, 그 돈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한 노인이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어이구, 벌써 일어났어요? 새벽 5시, 옆집 최할머니의 인사가 고요한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은 경기도에서 서울 가까운 도시의 외곽입니다. 강정옥은 힘없이 손을 들어 보였어요. 72세, 남들이 보기엔 아직 정정해 보이는 나이였지만 정옥의 마음은 이미 깊은 겨울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잠이 잘 안 와서요.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네요. 정옥의 목소리는 새벽 안개처럼 희미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년째, 빈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느껴졌죠. 혼자 맞는 새벽은 유독 길고 쓸쓸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찬장 위에 놓인 남편의 약봉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직도 치우지 못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옥은 한숨을 내쉬며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지만 정작 정옥의 입맛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혼자 먹는 밥상이 이렇게 맛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집사람 된장찌개가 최고야. 어디 가서도 이런 맛은 못 봤어.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옥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어요. 텅 빈 식탁 맞은편 의자가 유독 차갑게 보였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조금, 어제 담근 깻잎 장아찌. 그것이 오늘 아침상의 전부였어요. 정옥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씹는 소리조차 적막한 집안에 크게 울렸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걸려온 큰아들 성훈의 전화였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 성훈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급했습니다. 정옥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엄마는 잘 지낸다. 도윤이는 어떠니? 잘 크고 있니? 손주 이야기만 나오면 정옥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도윤이는 정옥에게 유일한 기쁨이자 희망이었죠. 네, 도윤이 잘 지내요. 올해 3학년이에요. 이번에는 반에서 1등 했대요. 수학 경시대회에서도 상 받았고요. 아이고, 우리 도윤이가 그렇게 똑똑하구나. 할머니가 보고 싶어 죽겠는데. 정옥의 주름진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성훈의 말에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어요. 엄마, 저희 이번 명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도윤이 학원 특강이 있어서요. 민서도 회사 일이 많고요. 늘 똑같은 핑계였습니다. 작년 추석에도 재작년 설날에도 같은 말이었죠. 정옥은 실망감을 숨기며 말했어요. 그래, 알았다. 바쁜데 전화해줘서 고맙구나. 엄마,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더욱 적막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똑딱, 똑딱, 똑딱.
그 소리가 정옥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정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장롱 서랍을 열자 빛바랜 사진첩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들고 첫 장을 펼쳤죠. 도윤이의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통통한 볼에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는 아기 도윤. 그때 며느리 민서는 어머님 자주 뵐게요. 도윤이도 할머니 자주 보여드릴게요라고 다정하게 말했었는데 다 거짓말이었구나. 정옥은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에서 멈췄어요. 남편은 그때 이미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려 애썼었죠. 여보, 당신은 참 좋겠어. 이런 쓸쓸함을 모르고 먼저 갔으니. 정옥은 남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검은 리본이 달린 액자 속에서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당신이 떠나고 나니 애들이 더 멀어진 것 같아.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뜸하고 도윤이 얼굴도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노후만큼은 편히 지내. 내가 남긴 돈이랑 저 뒤 산비탈에 있는 땅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들면 팔아서 써도 돼. 그 말을 하던 남편의 거친 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평생 농사일로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으로 정옥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정옥은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텃밭으로 가는 길에 동네 친구 윤 여사를 만났어요. 윤 여사는 늘 씩씩한 성격으로 정옥을 격려했죠. 혼자 집에만 있지 말고 우리랑 경로당이라도 나와.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마음도 풀려. 그래야지 그래야 하는데 아직은 사람들 만나는 게 어색해서. 정옥은 대답만 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직은 남편 없는 현실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텃밭에 도착하니 어제 심은 배추들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허리를 굽히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어요.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도윤이가 좋아하는 배추김치를 담가서 보내야겠구나. 작년엔 고맙다는 말도 없었지만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정옥은 정성스럽게 배추잎을 살폈어요. 벌레 먹은 곳은 없는지, 물은 충분한지 꼼꼼히 확인했죠. 해가 중천에 올랐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손등으로 닦으며 정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런 날엔 막걸리 한잔 하자고 했을 텐데 남편과의 추억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밭일을 마치고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나눠 마시던 그 시절이 꿈만 같았어요.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옥은 읍내 우체국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득 통장 잔액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남긴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했죠. 어르신, 통장 보여주세요.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정옥은 낡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건넸어요. 잔액이 1,300만 원 있으시네요. 이번 달 기초연금도 들어왔고요. 그래요? 다행이네. 정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돈이 그녀의 마지막 보루였어요. 남편이 평생 아끼고 모은 돈, 그리고 산빛 아래 작은 땅 한 조각. 그것이 정옥이 가진 전부였죠. 집에 돌아와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후 노래자랑이 흘러나왔어요. 정옥은 라디오 소리를 벗삼아 홀로 밥을 먹었죠. 식사를 마치고 정옥은 다시 장롱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는 도윤이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적힌 편지도 있었죠. 우리 도윤이 지금도 할머니를 기억이나 할까?
정욱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로는 얼굴 보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학원이다, 과외다 해서 바쁘다는 핑계만 늘어났죠. 저녁 무렵 정욱은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았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지만 정욱의 마음은 쓸쓸했죠.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구나. 자식 키워놨더니 다 소용없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정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부엌에서 감자를 삶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 민서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무슨 일일까 싶었습니다. 민서가 직접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보통은 성운을 통해서 안부를 전할 뿐이었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민선이?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민서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저 민서예요.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민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급박하고 뭔가 절실한 느낌이었어요. 정욱의 불안감이 커졌죠. 그래, 무슨 일이니? 도윤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정욱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주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온갖 나쁜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어머님, 도윤이가 지금 민서의 말이 끊겼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만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정욱은 숨을 멈춘 채 다음 말을 기다렸죠.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그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어요. 민서야, 대체 무슨 일이야? 빨리 말해봐. 정욱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죠. 마당에서 부는 저녁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게 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정욱의 온몸을 감쌌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의자에 주저앉았죠. 그 순간 며느리의 다음 말이 정욱의 평온했던 노년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도윤이가 쓰러졌어요. 민서의 날카로운 비명이 전화기를 타고 정욱의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욱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뭐라고? 도윤이가 쓰러졌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정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수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학원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의사가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대요. 민서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사이로 간신히 말을 이어갔어요. 정욱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죠. 어느 병원이야?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정욱은 벌떡 일어서며 외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다음 말이 정욱을 멈춰 세웠어요. 어머님, 오시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민서의 말이 잠시 끊겼습니다. 망설이는 듯한 침묵이 흘렀어요. 정욱은 불안한 마음에 다그쳤죠. 그런데 뭐? 빨리 말해봐. 검사를 해야 한대요. 정밀검사랑 특수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보험이 안 되는 거라서. 민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욱은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었어요.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죠. 얼마나 필요한데? 정욱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일단 500만 원만 급하게 필요해요. 나중에 추가로 더 들 수도 있대요. 500만 원.
정옥에게는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를 생각하니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알았다. 지금 바로 보낼게.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 정옥은 전화를 끊자마자 통장과 도장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가방 지퍼를 여는 것도 힘들었어요. 도윤이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죠.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정옥은 망설임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읍내 은행 자동화기기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발걸음을 재촉할수록 가슴은 더욱 조급해졌죠. 은행에 도착해서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넣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화면에 뜬 잔액을 확인하고 정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1,300만 원. 그 중에서 500만 원을 빼면 800만 원이 남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를 생각하니 아까울 것이 없었어요. 송금을 완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느님, 우리 도윤이만 제발 지켜주세요. 정옥의 간절한 기도가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정옥은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민서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도윤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치료는 잘 받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죠. 새벽 2시, 3시, 4시. 시간은 더디게만 흘렀습니다. 정옥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정옥은 다시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어요. 겨우 전화를 받은 민서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죠. 도윤이는 어떻게 됐니? 치료는 잘 받고 있니? 정옥의 목소리에는 밤새 쌓인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민서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일단 응급처치는 받았어요. 곧 큰 병원으로 옮길 예정이에요. 내가 가서 도윤이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정옥의 애절한 목소리에 민서가 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오시면 안 돼요. 도윤이가 지금 예민해져 있어서 할머니 보면 더 올 것 같아요. 손주가 아픈데 얼굴도 볼 수 없다니. 하지만 도윤이를 위해서라면 참아야 했어요. 그래, 알았다. 도윤이한테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줘. 남편 영정 앞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여보, 우리 도윤이가 아프대요. 내가 가서 보지도 못하고. 이게 뭔 일이래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어요. 이렇게 무력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정옥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여사였어요. 괜찮아? 어젯밤에 급하게 나가는 거 봤는데. 정옥은 서둘러 눈물을 닦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윤 여사의 걱정 어린 얼굴이 보였어요. 도윤이가 아파서 병원비 보내느라 나갔었어. 정옥의 목소리는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게 변했어요. 갑자기 큰 돈 달라고 하는 건 조심해야 해. 요즘 그런 사기가 많다던데. 윤 여사의 경고에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서가 직접 전화했어. 도윤이가 정말 아픈 거야. 하지만 윤 여사의 의심 어린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확인해봐. 성훈이한테도 물어보고. 윤 여사가 돌아간 후 정옥은 불현듯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성훈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중이었어요. 몇 번을 더 걸어도 계속 통화 중이었죠. 오후가 되어서야 성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차분했어요. 민서한테 들었어요. 도윤이 일로 걱정 많으셨죠? 그래, 도윤이는 좀 어떠니? 많이 아프니? 정옥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성훈의 대답이 늦어졌어요.
그 짧은 침묵이 정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괜찮아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어색함. 평소 같으면 더 자세히 설명했을 텐데 오늘은 말을 아끼는 것 같았어요. 성훈아, 엄마가 가서 도윤이 좀 보면 안 되겠니? 아니에요. 지금은 면회도 안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전화는 그렇게 급하게 끊어졌습니다. 정욱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의심을 떨쳐내려 애썼죠. 저녁을 준비하는데 옆집 최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까 윤 여사한테 들었어요. 손주 병원비로 큰돈 보냈다면서요? 네, 도윤이가 갑자기 아파서요. 최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 내 조카가 도윤이네 학교 선생님인데 오늘도 도윤이가 학교에 잘 왔다던데? 그 말에 정욱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최할머니의 입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뭐라고요? 정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최할머니가 정욱의 손을 잡았죠. 아주머니, 혹시 속은 거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최할머니가 돌아간 후 정욱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윤이가 학교에 갔다면 어젯밤 응급실 얘기는 뭐란 말인가. 떨리는 손으로 다시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성훈에게도 걸어봤지만 역시 받지 않았죠. 정욱은 무너질 것 같은 몸을 겨우 지탱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벽시계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똑딱, 똑딱, 똑딱. 그 소리가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정욱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밤이 깊어갈수록 정욱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혹시 정말 속은 건 아닐까? 아니면 최할머니가 잘못 들은 걸까? 진실이 무엇이든 정욱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로 속은 거라면 그건 단순히 돈을 잃는 것 이상의 의미였으니까요. 가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도윤이 다 나았어요. 그럼 저희 바빠서 이만. 민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걸려온 전화였는데 통화 시간은 채 30초도 되지 않았어요. 정욱은 멍하니 끊어진 전화를 바라봤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정욱의 입에서 쓴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보냈는데 감사 인사는커녕 안부조차 제대로 묻지 않았어요. 도윤이가 정말 아팠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죠. 며칠 후 정욱은 도윤이를 위해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그리고 도윤이가 좋아하는 새우튀김까지.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 종일 부엌에서 씨름했어요. 우리 도윤이가 이거 먹고 힘내야지. 정욱은 반찬통을 하나하나 포장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택배 상자에 편지도 넣었어요. 도윤아, 할머니가 만든 반찬 맛있게 먹고 건강해야 한다라고 떨리는 손으로 적었죠. 택배를 보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오지 않았죠. 잘 받았는지라도 알려주면 좋을 텐데. 정욱은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반찬 잘 받았니? 도윤이는 잘 지내니? 답장은 다음 날 저녁에야 왔습니다. 네, 받았어요. 달랑 4글자뿐이었어요. 정욱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성껏 만든 반찬에 대한 고마움은 찾아볼 수 없었죠.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무덤덤한 반응이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정옥은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하나하나 만들었죠. 성훈아, 이번 추석엔 오겠지? 정옥은 기대에 찬 목소리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죄송해요.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도윤이 수학 특강이 있어서요. 추석인데도 학원을 가니? 정옥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성우는 잠시 말을 더듬었어요. 요즘은 다 그래요. 명절에도 특강하는 게 대세래요. 정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감나무 가지에 까치가 둥지를 틀고 있었어요. 그 까치도 둥지를 지키며 제 몫의 자리를 찾는데 정작 자신은 제 집에서조차 손님처럼 살아온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올해도 우리 둘이서만 명절이네요. 요즘 사람들은 다 바쁘다지만 그래도 명절에 얼굴 한번 보러 오는 게 도리 아닌가. 남편 영정에 술 한 잔을 올리며 정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텅 빈 집안이 유독 쓸쓸했어요. TV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이웃집에서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용돈 주세요. 하는 제잘거리는 소리에 정옥의 마음이 아렸어요. 자신의 손주 도윤이도 저렇게 집에 와서 응석도 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명절이 지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옥은 또다시 반찬을 만들어 보냈어요. 이번엔 도윤이가 좋아한다던 불고기와 계란말이를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죠. 택배 기사가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보며 정옥은 기대했습니다. 이번엔 고맙다는 말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이번에도 침묵뿐이었습니다. 또 반찬 보냈니? 윤 여사가 물었습니다. 정옥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답도 안 오는데 왜 자꾸 보내? 너무 그러면 무시당해. 윤 여사의 직설적인 말에 정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윤 여사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이란 게 그런 거였죠. 어느 날 정옥은 도윤이 생일을 기억하고 용돈을 보냈습니다. 10만 원이었어요. 도윤아, 생일 축하한다.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계좌이체를 했죠. 그런데 며칠 후 통장을 확인해 보니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서가 반송한 거였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돌려보낸 거죠. 정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일 용돈마저 거절당하다니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당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나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정옥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깊게 팬 주름과 하얗게 센 머리. 72세라는 나이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정옥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도윤이가 갓난아기였을 때 사진들이었어요. 정옥이 안고 있는 사진, 첫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그때는 할머니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사진 속 도윤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옥의 품에 안겨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얼굴 보기도 힘든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작은 아들 성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외국에 사는 작은 아들은 그나마 자주 안부를 물어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형이랑은 자주 연락해요? 아니, 바빠서 잘 못 본다. 정옥은 속마음을 숨겼습니다. 작은 아들한테까지 큰아들 욕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형도 참, 엄마 혼자 계시는데 자주 찾아뵙지. 성민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있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괜찮아. 엄마는 잘 지내. 너나 건강 조심하고.
전화를 끊고 정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멀리 있는 작은 아들이 오히려 더 따뜻했어요. 가까이 있는 큰아들은 남처럼 차갑기만 했죠.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옥은 이번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떡국을 끓였어요. 만두도 빚고 전도 부쳤죠. 성훈아, 이번 설날은 오니? 정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또 같았어요. 이번에도 못 가요. 민서 회사에서 해외 바이어가 와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핑계도 이제는 지겨웠죠. 혼자 차례를 지내고 떡국을 먹었습니다. TV에서는 가족 재회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이 나왔죠. 저렇게 그리워하는 가족이 있다는 게 부럽구나. 정옥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남의 행복이 자신의 불행을 더 부각시키는 것 같았죠. 며칠 후 정옥은 시장에서 도윤이 친구 엄마를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어요. 도윤이는 잘 지내죠? 우리 아이가 도윤이 보고 싶다고 하던데. 그 엄마의 다음 말이 정옥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 도윤이네 이사 간 거 모르셨어요? 더 좋은 동네로 이사 갔다던데. 한두 달 됐을 거예요. 정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사를 갔다니. 그것도 2달이나 전에. 그런데 자신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니. 아, 네, 그랬군요. 정옥은 간신히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집에 돌아와 정옥은 성훈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성훈아, 너희 이사 갔니?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성훈이 대답했습니다. 아, 네.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네요. 도윤이 학군 때문에 옮겼어요. 깜빡했다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엄마에게 이사 간다는 말을 깜빡할 수 있는 건가요? 정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다. 이제 자신은 정말로 가족의 일원이 아닌 것 같았어요. 중요한 일에서조차 배제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날 밤 정옥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식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필요할 때만 찾는 은행인가? 아니면 그저 귀찮은 늙은이?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았죠. 어머, 도윤이 할머니 아니세요? 도윤이가 요즘 학교에서 정말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마을 장터에서 만난 도윤이의 옛 유치원 선생님. 김 선생의 밝은 목소리가 정옥의 귀를 때렸습니다. 정옥은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장바구니를 놓칠 뻔했죠. 도윤이가 학교에 다닌다고요?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선생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지난주에 우연히 학교 앞에서 봤는데 키도 많이 크고 정말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축구하면서 뛰어노는 것도 봤어요. 축구를 한다고요? 뛰어논다고요? 정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달 전 병원 응급실에 있다던 도윤이가 큰 수술이 필요하다며 500만 원을 요구했던 그 도윤이가 멀쩡히 학교에 다니고 있다니. 정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얗게 질리셨는데. 김 선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물었어요. 도윤이가 정말 건강해 보였어요? 아픈 데는 없었고요? 네, 아픈 데라뇨? 도윤이가 왜요? 오히려 전보다 더 튼튼해 보이던데요. 반에서 키도 제일 크다고 자랑하고 다닌대요. 김 선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옥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정옥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내가 속은 거야? 정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를 핑계로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2달 전 민서가 울며 전화했던 그날. 바로 다음 날 500만 원을 송금했던 기록이 선명했어요. 정옥은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송금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2024년 11월 15일 500만 원 송금. 받는 사람은 며느리 민서.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괴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때 윤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옥은 서둘러 눈물을 닦았어요. 정옥아, 있니? 아까 장터에서 김 선생이 너 상태가 이상하다고 해서 왔어. 정옥은 대문을 열었습니다. 윤 여사는 정옥의 부은 눈을 보고 놀랐어요. 정옥아, 무슨 일이야? 왜 울었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정옥은 윤 여사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도윤이가 아프다던 전화, 500만 원 송금, 그리고 오늘 들은 충격적인 사실까지. 윤 여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 나쁜 것들,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아니야, 그래도 내 자식인데.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정신 차려. 이건 명백한 사기야. 자식이고 뭐고 간에 이건 범죄라고. 윤 여사의 단호한 목소리에도 정옥은 망설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성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정옥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어요. 성훈아, 도윤이 요즘 어떠니? 건강은 다 회복됐니? 네. 아, 네. 많이 좋아졌어요. 성훈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정옥은 더 파고들었어요. 그때 병원에서 뭐라고 했니? 무슨 병이었대? 아,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왜 갑자기 그걸 물으세요? 기억이 안 난다니. 자식이 큰 병에 걸려 500만 원이나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정옥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어요. 성훈아, 도윤이가 정말 아팠던 거 맞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전화 너머로 성훈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말씀을? 당연히 아팠죠. 그럼 병원 진료 기록이나 영수증 좀 보여줄 수 있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옥은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어요.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성훈은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옥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녁이 되었지만 정옥은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어요. 자꾸만 김 선생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도윤이가 축구하면서 뛰어노는 것도 봤어요. 정옥은 서랍에서 도윤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손주의 얼굴. 이 아이를 핑계로 자신을 속이다니.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정옥의 목소리는 울분으로 떨렸습니다. 배신감이 분노로 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자괴감이었죠.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그 자식에게 이런 대접을 받다니. 정옥은 자신의 인생이 헛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옥은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성훈과 민서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도윤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 배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새벽 3시 정옥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죠.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남편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현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최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윤 여사에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이런 일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돈 문제로 가족 사이 틀어지면 평생 회복이 안 돼요. 최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확실히 확인부터 해야지. 정말 거짓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지. 최할머니의 조언대로 정옥은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도윤이 학교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 강도윤 학생이요? 잠시만요. 네, 오늘도 정상 등교했습니다. 결석은 이번 학기에 한 번도 없었네요. 학교 행정실 직원의 대답이 정옥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결석이 한 번도 없었다니. 그럼 응급실이니 큰 병원이니 하는 게 모두 거짓이었다는 거죠.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신은 완벽하게 속은 거였죠. 그 순간 정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가시고 그 자리에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어요. 이제 더는 당하지 않을 거야. 정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떨림이 멈췄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죠. 복수일까요? 정의일까요? 아니면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몸부림일까요? 정옥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평생 모은 돈을 이런 식으로 빼앗길 수는 없다는 것. 정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거울을 바라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한평생 사랑만 주고 싶었던 엄마의 쓸쓸한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옥은 한숨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싸움을 해야 한다니.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겠지. 남편도 없는데 내가 직접 할 수밖에 없잖아. 아주머니, 지붕이 샜어요. 빨리 수리하지 않으면 집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동네 목수 박 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옥은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지붕 한쪽이 처참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얼마나 될까요? 정옥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박 씨는 지붕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최소한 300만 원은 들 것 같은데요. 기둥도 일부 교체해야 해서 300만 원. 정옥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장에 800만 원이 남아있으니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내버스를 타고 은행에 가는 길, 정옥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도윤이 병원비로 500만 원을 속아서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이제 집 수리비까지. 하지만 비 새는 집에서 살 수는 없었죠. 은행 창구 앞에서 정옥은 손에 쥔 번호표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대기번호 부르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옆자리 젊은 부부가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괜스레 눈에 밟혔어요. 은행 창구에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고객님, 통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잔액이 50만 원밖에 없으신데요? 정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그럴 리 없어요. 80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보세요. 현재 잔액 53만 원입니다. 최근 거래 내역 확인해 드릴까요?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거래 내역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한 달 전 750만 원 출금. 받는 사람은 아들 성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제가 출금한 적이 없는데. 정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은행 직원은 당황하며 자세히 확인했어요. 아, 이건 위임장으로 처리된 거네요. 여기 보시면 어르신이 도장 찍으신 위임장이 있습니다. 순간 은행 안의 소리가 멎은 듯 했습니다. 대기하던 사람들이 흘끗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정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오래된 지갑을 꼭 쥔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정옥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분명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죠. 잠깐만요, 이 위임장. 이건 작년에 도윤이 학원비 때문에 만든 건데. 정옥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날짜와 금액 부분이 이상했어요. 글씨체도 미묘하게 달라 보였죠. 이거 조작된 거예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정옥의 외침에 은행 안이 술렁였습니다. 직원은 당황하며 상급자를 불렀어요. 어르신, 일단 진정하시고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확실히 이상한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이미 처리된 거니라.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 그 단어가 정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식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니. 그리고 어르신,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과장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정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대출이요? 제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위임장으로 500만 원 대출이 실행됐네요. 역시 아드님 명의로요. 500만 원 대출. 정옥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통장에 돈을 빼간 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갔다니.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매달 2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어르신 통장에서 자동이체로요. 정옥은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은행을 나와 정옥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지만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것보다 자식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죠. 떨리는 손으로 성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신호음 끝에 성훈이 받았어요. 성훈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엄마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대출까지 받아갔다면서? 정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성훈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급하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몰래 빼간 거야? 정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성훈은 더듬거리며 변명했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도윤이 학원비도 밀리고. 정말 급했어요. 그럼 도윤이 병원비는?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돈이 급했어요. 곧 갚을게요. 갚는다고? 뭘로 갚을 건데? 넌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돈 갚은 적이 있니? 정옥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엄마는 지붕도 못 고치고 비 맞으며 살아야 해. 내가 만족하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어요. 정옥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만든 위임장 원본을 찾기 위해서였죠. 한참을 찾다가 오래된 서류철에서 발견했어요. 비교해보니 확실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조작되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서툴게 고쳐져 있었죠. 이걸 증거로 신고하면 정옥은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자식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때 윤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정옥의 부은 눈을 보고 사정을 짐작했어요. 또 무슨 일이야? 설마 또 돈 문제야? 정옥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통장이 텅 비었다는 것, 대출까지 받아갔다는 것, 위임장이 조작되었다는 것까지. 윤 여사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나쁜 놈들, 당장 고소해야 해. 이건 명백한 범죄야. 하지만 자식이 뭐가 자식이야? 부모 등골 빼먹는 게 자식이야? 윤 여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옥은 흔들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대로 두면 더 큰 피해를 볼 게 뻔했죠. 저녁이 되자 최할머니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돈 문제로 가족 사이 틀어지면 회복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진 것 같은데. 최할머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옥은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 울지 않고 일어설게요. 당신이 남긴 것들 제가 지킬게요. 정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절망 대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어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죠. 똑똑똑. 마치 시계 소리 같았어요. 이제 행동할 시간이라고 재촉하는 것처럼. 정옥은 조작된 위임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변호사를 만나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 성훈아, 민서야, 이제 너희가 선택한 길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정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72세 노인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창밖의 비는 점점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정옥은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는 걸 바라보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애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나? 사진틀을 쓰다듬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야, 더는 속지 않을 거야. 나도 나를 지켜야 해. 그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 왜 이렇게 못 주무세요? 벌써 사흘째잖아요. 새벽 4시 마당을 서성이던 정옥에게 옆집 최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옥의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져 있었어요. 며칠째 한숨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죠. 잠이 안 와요.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애들 얼굴이 떠올라서. 정옥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다가 목이 잠긴 거였어요. 최할머니는 정옥의 손을 잡았죠. 이대로는 안 돼요. 병나요. 결단을 내려야 해요. 결단. 그 단어가 정옥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자식을 고소한다는 결단을 어떻게 쉽게 내릴 수 있겠어요. 정옥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조작된 위임장과 통장이 놓여 있었어요. 며칠째 그것들을 보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죠. 도윤아, 할머니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정옥은 손주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의 해맑은 미소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아빠가 범죄자가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할머니, 도윤이가 요즘 학교에서 자꾸 울어요. 집에 무슨 일 있나요? 정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윤이가 운다니. 아이도 뭔가 느끼고 있는 걸까요?
선생님, 도윤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자꾸 울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낸다고. 도윤이도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부모가 막고 있었던 거죠. 전화를 끊고 정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손주와의 만남까지 막다니. 이건 너무해. 정말 너무해. 정옥은 소리쳤습니다. 빈 집안에 그녀의 외침이 울려 퍼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오전이 되자 윤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명함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정호가, 이 변호사님 정말 실력 있대. 우리 동네 김 사장도 이분 도움으로 사기당한 돈 다 받았어. 박 변호사라는 이름이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정옥은 망설이며 명함을 받았어요. 그래도 자식을 고소하는 건 정신 차려. 그쪽에서 먼저 범죄를 저질렀어. 너는 피해자야. 윤 여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자신이 피해자였죠. 더 늦기 전에 가봐.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진대. 윤 여사가 돌아간 후 정옥은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낯설었어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죠. 이대로는 안 돼. 정말 안 돼. 정옥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죠.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 정옥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몇 번이나 돌아설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윤이가 울고 있다는 선생님 말이 자꾸 떠올랐죠.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정옥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지? 정말 들어가야 하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옥은 번호를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민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어머님,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3억만 있으면 돼요. 3억만 해주세요. 그 돈만 있으면 가게도 살리고 대출도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정옥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통장이 텅 비게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갑자기 전화해서 3억을 마련하라니요. 뭐라고? 내가 지금 3억을 달라는 거야? 민서의 목소리는 전혀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덧붙였죠. 어머님, 혼자 큰 집 지키고 계셔서 뭐 하세요? 그 집 팔면 충분히 나오잖아요. 저희가 다시 일어나면 꼭 갚을게요. 도윤이도 학교를 옮기지 않아도 되고요. 정옥은 치를 떨었습니다. 너희가 사람 맞니? 엄마를 길바닥에 나앉히고 싶어서 그래. 정옥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민서의 말투는 냉정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죠. 어머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다 무너져요. 정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죠. 성운의 말에 정옥은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린 정옥은 주저없이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맞았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변호사님 만나려고 왔습니다. 상담 받고 싶어서요. 변호사 상담실로 안내받은 정옥은 긴장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박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정옥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조작된 위임장과 통장, 그리고 거래 내역서였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여서 돈을 빼갔어요. 말을 시작하자 자신이 신세가 참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옥은 울면서도 끝까지 설명했어요.
도윤이 병원비 사기부터 위임장 조작까지 모든 것을. 박 변호사는 진지하게 듣더니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죄입니다.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정욱이 망설이자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용납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에 더 큰 배신이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대로 두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집까지 노릴 가능성이 커요. 박 변호사의 경고에 정욱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정말 성훈이 집까지 팔라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고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재산을 못 건드리도록요. 정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정욱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폭풍이 오기 전 같았죠. 집에 돌아온 정욱은 남편 영정 앞에 섰습니다. 술 한 잔을 따르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당하지 않고 일어서려고요. 당신이 지켜달라던 것들 제가 지킬게요. 정욱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어요. 성훈이와 민서, 그들이 선택한 길이니 대가를 치러야겠죠.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어요. 정욱은 창문을 꼭 닫았죠. 도윤아, 할머니가 미안해. 하지만 이게 올바른 길이야. 손주 사진을 쓰다듬으며 정욱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눈물을 흘릴 시간은 끝났어요. 이 서류들도 다 정리해야 하는데. 정욱은 먼지 쌓인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고소장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오래된 상자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죠. 낡은 서류철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집문서, 세금 영수증, 남편의 병원 기록들. 그때 갑자기 정욱의 손이 멈췄어요. 이게 뭐지? 두꺼운 갈색 봉투가 서류철 맨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아내 정욱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욱의 가슴이 쿵쾅거렸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함께 빛바랜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치자 남편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보였죠. 사랑하는 아내 정욱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곁에 없겠지. 미안해요. 먼저 가서. 평생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마음이 아프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 봉투 안에 있는 건 우리가 젊었을 때 산 산비탈 땅 문서요. 당신은 모르겠지만 그 땅이 지금은 꽤 값어치가 나간다오. 개발 예정 지역이라 곧 가격이 오를 거요. 정욱은 놀라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땅 문서였어요. 3,000평이나 되는 넓은 땅이었죠. 이 땅은 당신 노후를 위해 남겨둔 거요. 절대 함부로 남에게 주지 말아요. 자식들에게도 말이요. 이건 오직 당신만을 위한 거니까. 정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자신만을 위해 비밀로 숨겨둔 재산이었던 거예요. 우리 아들 성훈이가 걱정이요. 사업한다고 하는데 재주가 없어 보여. 혹시 당신한테 손 벌릴지도 모르니 조심하시오. 이 땅은 정말 급할 때만 팔아서 쓰고 될 수 있으면 그냥 두시오. 땅값은 계속 오를 거니까. 남편의 예언 같은 말에 정욱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성훈이 돈을 빼앗아 갔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평생 나 따라 고생만 했는데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요.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사랑합니다, 정욱. 그리고 미안합니다.
편지를 다 읽은 정옥은 흐느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가슴 깊이 전해졌어요. 죽어서도 자신을 지켜주려 했던 그 마음이.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옥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봉투를 다시 살펴봤어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죠. 봉투 안쪽에 도윤이의 어린 시절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그린 그림이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삐뚤빼뚤 적혀 있었죠. 도윤이도 그때는 이렇게 순수했는데 정옥은 그림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림 뒤에 또 다른 메모가 있었어요. 남편의 글씨였죠. 도윤이가 커서도 착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소. 혹시 이 아이가 할머니를 진심으로 아낀다면 그때는 이 땅의 일부를 도윤이 미래를 위해 써도 좋소. 하지만 오직 당신이 판단하시오. 정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던 눈에 희망이 깃들었어요. 남편이 남긴 이 선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죠. 정옥은 서둘러 땅 문서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자신 명의였어요. 남편이 일찌감치 자신 명의로 해둔 거였죠. 이 땅이 있으면. 정옥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시세를 대충 계산해 봐도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이 정도면 노후 걱정은 없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정옥은 박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땅 문서와 남편의 편지를 보여줬어요. 어르신, 이건 정말 다행입니다. 이 재산은 완전히 어르신 명의니까 아드님이 손댈 수 없어요. 박 변호사의 말에 정옥은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변호사님, 고소장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이 땅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재산 보전 조치도 같이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이 땅 일부만 팔아도 충분히 생활 가능하실 텐데요. 집 수리도 하시고.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남편이 지키라고 한 거예요. 정말 급할 때까지는 안 팔 거예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옥의 단단한 의지를 느꼈던 거죠.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정옥은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주는 것 같았죠. 집에 돌아와 정옥은 남편 영정 앞에 섰습니다. 편지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남긴 선물 잘 받았어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윤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정옥의 밝아진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환해졌네. 정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선물을 남겨뒀더라고. 이제 걱정 없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밀은 당분간 혼자만 간직하고 싶었어요. 저녁이 되자 성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난 목소리였어요. 엄마, 변호사 찾아갔다면서요? 정말 저를 고소할 거예요? 정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래, 내가 선택한 길이니 책임도 내가 져야지. 엄마, 어떻게 자식을. 자식? 부모 등골 빼먹는 게 자식이니? 정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훈아, 이제 엄마한테 기대할 생각 버려.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전화를 끊은 정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게 옳은 길이었어요. 그날 밤 정옥은 도윤이가 그린 그림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순수했던 그 시절이 그리웠어요. 도윤아,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지. 그때는 진짜 가족으로.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정옥은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라는 구절에서 멈췄어요. 그래요, 여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정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봉투를 다시 보관하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두꺼웠어요. 조심스럽게 만져보니 또 다른 종이가 있었죠. 꺼내보니 작은 쪽지였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정옥, 힘들 때 이걸 기억하시오. 당신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요. 나는 그걸 알고 있소. 정옥은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정말 팔 거예요? 평생 사신 곳인데. 부동산 중개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후였죠. 네, 팔아요. 대신 도시에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해주세요. 정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죠. 집이 팔리는 데는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골집이지만 터가 좋아 금세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정옥은 짐을 정리하며 추억을 하나씩 떠올렸죠. 여보, 우리가 이 집에서 참 많은 일을 겪었죠. 남편 영정을 조심스럽게 포장하며 정옥은 중얼거렸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텃밭의 배추들, 평상의 흔적들. 모든 게 아쉬웠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이사 당일 정옥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방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때 대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성훈과 민서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상기되어 있었어요. 집을 팔았다고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성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민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상해? 너희가 내 통장 털어갈 때는 나한테 상의했니? 정옥의 차가운 말에 성훈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도 이 집은 우리 가족 집이잖아요. 가족?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대했니? 정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민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요. 용서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 하는 거야. 그때 차 안에서 도윤이가 내렸습니다. 할머니를 보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도윤이가 달려오려 하자 민서가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뿌리치고 정옥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할머니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정옥은 도윤이를 꼭 안았습니다. 손주의 따뜻한 체온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도윤아,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할머니, 우리 집으로 같이 가요. 제발이요. 도윤이의 애절한 목소리에 정옥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뒤에 서 있는 성훈과 민서의 차가운 눈빛이 보였어요. 도윤아, 할머니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해. 왜요? 할머니, 저 미워하지 마세요. 도윤이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정옥은 도윤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도윤이를 절대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이건 어른들의 문제야. 그 순간 성훈이 다가와 도윤이를 떼어냈습니다. 도윤아, 차에 타. 할머니는 바쁘셔. 싫어. 할머니랑 있을래. 도윤이가 발버둥 쳤지만 성훈은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정옥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정옥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어요.
백미러로 보이는 성운 부부의 당황한 표정이 마지막이었죠. 새로 구한 도시 아파트는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15평 원룸이었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정옥은 남편 영정을 제일 먼저 모셨죠. 여보, 새 집이에요. 작지만 편해요. 짐을 정리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 변호사였어요. 어르신, 이사 잘하셨어요? 서류 가져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고소장과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준비되셨죠? 정옥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며칠 후 성훈과 민서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전달됐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분노하며 찾아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정말로 우리를 고소한 거예요? 아파트 복도에서 성훈이 소리쳤습니다. 정옥은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대답했어요. 법정에서 만나자.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해.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민서가 울며 매달렸지만 정옥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넨 거였어요. 그날 밤 정옥은 박 변호사와 통화했습니다. 상대 측에서 합의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요. 얼마요? 500만 원이요. 정옥은 코웃음 쳤습니다. 1200만 원을 빼앗아 가고 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니. 거절해요. 전액 반환과 사과가 없으면 합의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재판 준비하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전화를 끊은 후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시골과는 다른 풍경이었죠. 다음 날 아침 윤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 도시 생활은 어때? 괜찮아. 오히려 편해. 성훈이 놈이 동네에 와서 난리였어. 엄마가 미쳤다고. 정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식이 미친 건지 자신이 미친 건지 신경 쓰지 마. 이제 내 길을 갈 거야. 전화를 끊고 정옥은 거울을 봤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시골집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도윤이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 몰래 문자 보내요. 할머니 어디 있어요? 답장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었죠. 도윤아, 할머니도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마음속으로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떳떳한 할머니와 손주로. 저녁이 되자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위임장 조작건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유리합니다. 상대방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길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었어요. 내일은 첫 재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그 집은 우리가 살던 집이잖아요. 왜 마음대로 팔아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성훈과 민서가 분노에 찬 얼굴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옥은 차분하게 문을 열었어요. 이미 예상했던 방문이었죠. 들어와. 할 말이 많을 것 같으니. 정옥의 담담한 목소리에 성훈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부부의 표정은 험악했어요. 어머니, 재판까지 하자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민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식탁 위에 서류들을 차분히 펼쳐놓았죠. 이건 다 너희가 한 짓이야. 이젠 나도 더는 속지 않을 거다. 정옥은 조작된 위임장,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법원 판결문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성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건 뭐 변명이라도 더 할 거니? 정욱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증거 앞에서 성우는 말을 잃었어요. 그때 밖에서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왜 할머니한테 소리 질러? 문을 열고 들어온 도윤이는 부모와 할머니 사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식탁 위의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예요? 위임장 조작? 도윤이는 11살이었지만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엄마, 아빠, 왜 할머니 돈을 몰래 가져갔어? 도윤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서가 당황했습니다. 도윤아, 이건 어른들 일이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우리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정욱을 바라보며 울먹였어요. 할머니 아프잖아. 혼자 사시는데. 그 순간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긴 침묵이 흐른 뒤 민서의 눈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성운도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민서야, 뭐 하는 거야? 그만해. 우리가 잘못했어. 민서가 성운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욱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정욱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미워하지는 않지만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너희 자신이다. 정욱의 목소리는 깊은 한숨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욱 씨, 저예요. 윤 여사하고 최할머니. 이웃들이 들어왔습니다. 성운과 민서를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가 다 봤다. 이제 그만들 하시오. 윤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 문제로 가족 망치지 말고 이제라도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요. 증인처럼 선 두 노인의 모습에 성운도 무너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줘. 말로만 하는 사과는 필요 없어. 도윤이가 정욱에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커서 다 갚을게요. 엄마 아빠 대신 제가 할머니 모실게요. 도윤이를 꼭 안아줬어요. 도윤아, 넌 그냥 건강하고 착하게만 자라줘. 그게 할머니 소원이야. 민서가 무릎을 꿇은 채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빼앗은 돈 다 갚을게요. 시간이 걸려도 꼭 갚을게요. 그리고 도윤이, 자주 뵙게 해드릴게요. 민서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정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시간이 필요해. 너희도 나도. 정욱의 말에 성운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가봐. 오늘은 여기까지야. 성운 부부가 일어섰습니다. 도윤이는 할머니를 놓고 가기 싫어했어요. 할머니, 또 올게요. 꼭 올게요. 그래, 도윤아. 할머니도 기다릴게. 가족이 떠나고 윤 여사와 최할머니가 남았습니다. 윤 여사가 정욱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했어. 이제 시작이야. 그래요. 시간이 약이에요. 최할머니의 위로에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웃들이 떠난 후 정욱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성운 가족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윤이가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손을 흔드는 작은 손이 정욱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여보, 오늘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 영정에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정욱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민서가 무릎을 꿇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지. 하지만 도윤이의 눈빛은 진짜였다. 그 아이만큼은 잘 자랐으면 좋겠다. 정욱은 펜을 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이렇게 아픈 거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했어요. 먼 길을 돌아왔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10 존엄을 되찾은 어머니와 손주의 약속. 정욱분식, 오늘 개업입니다. 도심의 작은 상가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몇 달 전 정욱은 남편이 남긴 땅의 일부를 정리해 이 작은 가게를 마련했어요. 간판 아래에는 준수와 함께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남편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딴 거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져요. 도윤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개업식에 온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성훈과 민서는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죠. 도윤아, 할머니 일 도와줄래? 네, 제가 서빙할게요. 도윤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의욕적으로 나섰습니다. 정욱은 손주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6개월 만에 이렇게 가까워진 게 꿈만 같았죠.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이웃 윤여사와 최할머니였어요. 축하해. 드디어 내 가게를 차렸구나. 이제 정말 멋진 사장님이네요. 두 사람의 축하에 정욱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떡볶이랑 순대 주세요. 주문을 받은 정욱은 능숙하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장사 경험이 있어 어렵지 않았어요. 도윤이는 물과 단무지를 가져다 주며 열심히 도왔죠. 우리 도윤이가 다 컸네. 윤 여사가 도윤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이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할머니 도우려고 매일 연습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입소문이 나서인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정욱의 손맛이 소문난 거였죠. 사장님, 김밥 정말 맛있어요. 떡볶이 양념이 예술이네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정욱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구어낸 성과였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성훈과 민서가 조심스럽게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정욱과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니, 저희도 먹어도 될까요? 민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욱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앉아. 뭐 먹을래?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 다 맛있어요. 성훈의 말에 정욱은 김밥과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정성을 다해 만들었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미움은 많이 사라졌죠. 어머니,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민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음식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천천히 먹어. 정욱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도윤이가 부모 옆에 앉아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가게 대박이에요. 그때 성훈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욱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어머니, 이건 이번 달 갚는 돈이에요. 앞으로 매달 조금씩 갚을게요. 정욱은 봉투를 보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훈에게 밀었어요. 도윤이 학원비로 써. 대신 도윤이는 주말마다 여기 와서 일 도와야 해. 어머니. 성훈과 민서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정욱의 너그러움에
더욱 죄스러웠어요. 할머니, 제가 열심히 도울게요. 도윤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정옥도 손주를 품에 안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죠.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첫날치고는 성공적이었어요. 정옥은 뿌듯한 마음으로 정리를 했죠. 할머니, 우리 다음 명절엔 같이 제사 지내면 안 돼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정옥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우리 도윤이가 다 컸구나. 할아버지도 기뻐하시겠지. 주말이 되자 도윤이는 약속대로 가게에 왔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도우며 열심히 일했어요. 손과 얼굴에 밀가루를 묻히면서도 즐거워했죠. 할머니, 저 만두 빚는 거 배우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정옥은 정성스럽게 만두 빚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도윤이는 집중해서 따라했어요. 비록 모양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죠. 점심시간 도윤이가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얘들아, 우리 할머니 가게야. 진짜 맛있어.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도윤이가 자랑스럽게 할머니를 소개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진짜 영웅이야. 나중에 나도 할머니처럼 될 거야. 그 말에 정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가게 문 앞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성훈과 민서. 그들도 눈물을 닦고 있었죠.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 민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성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알았어.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시간이 흘러 정옥 분식은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정옥의 따뜻한 마음과 맛있는 음식 때문이었어요. 손님들은 모두 정옥을 할머니라고 불렀죠. 어느 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던 정옥. 도윤이가 옆에서 열심히 청소를 돕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우리 도윤이도 수고했어. 할머니와 손주가 나란히 앉아 쉬었습니다. 정옥은 도윤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윤아, 할머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할머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야.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요. 할머니처럼요? 그래, 할머니도 많이 배웠어. 혼자서도 설 수 있다는 걸. 정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퍼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이제 괜찮아요. 도윤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진짜 많이 사랑해요. 정옥은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성훈과 민서도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옥 앞에 섰어요. 어머니, 저희도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정옥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이었지만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노력해보자. 네 사람이 함께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치유의 시간이 시작된 거였어요. 정옥 분식의 따뜻한 불빛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정옥은 그곳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널리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